저는 세간나라든다를 진행하면서요, 지금까지 대한 언론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일종의 약자들끼리의 연대, 가치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판보다는 서로를 격려해주자. 그래야 우리가 뭉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기본 방침을 갖고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호 기자 같은 정말 사회를 열심히 뛰신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고, 고쳐 이루어 놓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일단 간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분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과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상호는 늘 권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했던 그런 용감하고 또 거리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이상호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요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걸로 인해서 후원을 그동안 끊는다든지 뭐 하는 분들은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한 가지 발언이 또 그 사람의 많은 걸 말해줄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선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내가 좀 미흡했다거나 뭔가 해명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후원했던 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인간 총량 평가제를 하자, 제가 주장을 하듯이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발언에 대한 뭐 실수나 뭐 하여튼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진 않는다. 예. 그래서 일과 사람을 좀 구분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상호 기자나 그 서희선 교수의 영상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기사를 보고 한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 기사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어떻게 믿냐. 조중동, 한경호가 다 왜곡을 했는데 나는 기사를 보고 말했다는 건 믿기가 어렵다. 내가 청와대에서 경험한 건 당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쨌든 여러 개의 기사가 그러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목을 왜곡한 기사만 링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기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김용철 씨 인터뷰 이런 거 말고요. SBS 기사였는데 문재인 민정수석 선 조사 후 특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도 내가 맡겠다가 아니라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미진하면 국회에서 해라. 그러나 특검을 기다리려면 2, 3개월 걸리니까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제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청와대 특검은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발언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전체 인터뷰가 머니투데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박재범 기자가 굉장히 좀 훌륭한 기자입니다. 이 머니투데이는 사실 별로 우리가 뭐 쳐주지 않는 언론이고 그야말로 기업 옹호하는 언론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도 박재범 기자가 상당히 자질이 좋은, 인성이 좋은 기자였는데 그 기자는 전면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맥락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나오냐면, 지금 특검을 할래도 여야 삿바 싸움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걸린다. 그럼 이거 지금 손 놓고 있자는 거냐. 그리고 지금 옛날 검찰과 달리 참여정부 검찰은 굉장히 독립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정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하자, 특검에서. 그리고 이제 내용에 관한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사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삼성 엑스파일이 아니고요. 그건 한 개에 불과하고 270개의 국정원 녹취록이 있었던 거예요, 미림팀에.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거는 검찰이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용에 대한 수사, 이제 뇌물이라든지 무슨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떡검, 그 검찰의 떡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또 그 독소독가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얻은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법 같은 걸로 좀 풀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상호 기자가 정말 그
그 진실에 투철한 기자라면 저한테는 전화로 그랬어요. 당시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왔다. 어떻게 모든 언론이 다 왜곡을 할 수가 있냐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링크를 해놓은 것은 제목과 내용도 다른 제목을 완전히 왜곡한 기사 2개를 링크를 했고 실제 이제 특친들이 저에게 막 전해준 그 기사들을 보면 전 인터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문재인은 특검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만 특검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시작하자 하는 거고 미진하면 특검 또 하자.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근데 심지어 특별법으로 내용까지 공개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문재인이 이거를 막았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 그때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가 아니라 이게 이머전시니까 담당 수석들을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대통령님 그 회의실로. 저희가 불려갔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그 정부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홍석현 주미대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녹취록을 어쨌든지 내용도 수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보고 사생활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것만 수사를 하자 하는 입장이었고 민노당은 특검에게 이걸 맡기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노 대통령 뭐라 그러셨냐면 깔 수 있는 방법 까세요. 그러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민노당이 가지고 있다. 그럼 민노당 안 따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트리스 입니다. 산악 나라 베개. 또 아름다움도 바로 선. 기자에게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내가 이상호 기자를 응원한다는 걸 이상호 기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저는 정말 이게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을 신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더니 이제 전화로 와서 그때 당시 기사에 다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모든 기사가 왜곡일 수가 있느냐 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그 이상호 기자가 준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시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대북송금 특검부터 그 대선 자금, 뭐 참모 비리, 뭐 행담도, 유전 모든 특검법을 들고 나와서 그때 사실 특검을 거의 해마다 몇 개씩 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있어. 각 특검의 예산이 보통 50억씩, 뭐 작으면 35억, 50억 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굉장히 작고 검찰 조직에 비해서. 그다음에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의제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딱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특검 만능이었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선 그동안 특검이 밝혀낸 게 뭐 있냐. 오히려 독립적인 검찰이 훨씬 일하기 좋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빛 좋은 개살구란 용어를 썼지만 사실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검 더 나아가서 특별법까지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름 고민을 해본 지점인데요. 일단 사회적 통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참여정부 때 삼성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검찰이 해야 될 일인지도 잘 서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림 X파일이 덮였다라고 하면 그건 노무현 정부가 덮은 거야라고 하는 일상적인 어떤 통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어떤 이미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저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동욱 교수라는 분이 조중동과 이 한경의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이 친노 왕따 프레임이 저는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 정부 운영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했다. 매우 투명하게 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민심과 시민단체 의견까지 다 수렴해가면서 아주 민주적으로 했는데 이제 기존의 언론이 굉장히 그 독재 국가의 불투명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던 대통령 개념을 가지고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사실 이상호 기자가 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뭐 이런 판결을 자기만 유죄받았다 이러는데 2013년에 그 형이 확정됩니다. 감옥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6개월 징역에다가 그 1년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이상호 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월간 조선에서 이제 그 편집장하고 이렇게 셋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첫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2009년이거든요. 1심 나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재판을 끌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도 이제 상당히 판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제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참여정부가 삼성의 그때 당시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망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독재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 망상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어요? 대법원 사찰하고, 그렇죠? 검찰 장악하고 이래서 지금 탄핵당한 건데 노무현한테 너 왜 박근혜처럼 안 했니?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에서 쟁점이 두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상호 기자가 한 이야기가 빚 좋은 개살구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 와전이 되면서 막았다. 그러니까 사실 막았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상의 좀 차이가 있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냥 단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느냐. 이거는 이제 큰 갭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은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다. 이를테면 공소시효 때문에 과거 정부의 것은 뭐 다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아닌 걸로 뭐 무죄 이런 식으로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검찰의 수사는 다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한 것이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라든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독립된 검찰이 한 일인데 그것을 왜 전체적으로 당시에 참여정부가 뭘 어쨌다, 특별히 문재인이 뭘 어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우선 반대 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빚 좋은 개살구입을 뿐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 수사 먼저 하고 미진하면 또 특검하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관련된 검찰 떡값에 관련된 것은 검찰이 하는 게 부적절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특검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 결코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도 아닌데 반대라고 왜곡된 기사 제목을 뽑았고 그 기사 내용에는 사실 반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 반대라고 해석한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를. 그 해석을 반대란 해석을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막았다. 분명히 막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들으셨죠? 막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오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요. 민정수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왜? 검찰이 법무장관 산하 행정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천정배 장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개입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난 떡값과 그다음에 그 도청, 불법 도청의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헌법위원회 문제예요. 김기춘 법무장관 부산에서 그 도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이후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 도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 법무장관도 그때 검찰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으나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세게 맞부딪혔고 결국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20세기 좌파랑 21세기 진보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20세기 좌파는 기본적으로 엘리티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깔아뭉개면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분배도 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고 검찰 수사도 청와대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딱 저는 박근혜 저 반대쪽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좌파일 뿐이지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좌우가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엘리티즘. 보수가 되고 진보는 뭐냐면 문화적 진보.
일단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위에서 깔아뭉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나와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노무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탄핵 당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사실 삼성 엑스파일이 아니라 안기부 엑스파일 또는 뭐 국정원 엑스파일, 미림 엑스파일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 엑스파일은 지금 이상호 기자가 입수한 몇 개의 테이프에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전체 이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는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적을 사찰한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원래 큰 틀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놓고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랬던 거죠. 이거는 사실 삼성 떡값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도청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프레임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다른 사건들, 뭐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그 도청의 내용보다도 도청을 했다는 사실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이 잘못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적에 저는 이거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300개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가 더 중요하지, 거기 일부 내용에 나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나오는 삼성 정치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핵심의 본질은 이거는 국가 공권력을 사용한 도청이라는 범죄죠. 이건 조직적 범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서 삼성 특검은 이제 무산됐으니까 국정원 행위에 대한 노무현 정부 안에서의 일종의 처벌 내지는 개혁의 어떤 그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아니, 그래가지고 신건 그 임동원 국정원장 구속돼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가 났어.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참여정부가 호남 그 김대중 정부와 거리를 그렇죠. 두기 위한 음모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YS 정권 때에 이루어진 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간 거가 돼버렸고, DJ 정부 때의 사람들만 결국은 다쳤다.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YS 정권은 사실은 그 김덕 그 안기부 장관, 저도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 있을 때 안 사실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저기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알게 된 건데, 김덕 그 안기부장이 들어왔던 이유는, 그 김덕이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인데 이거를 지금 개혁하기 위해서, 안기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때 미림팀을 없앴다는 거예요. 네, 없앴는데 다시 생긴 게 없앴는데 이제 장관의 인지하에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몰래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지, 재발을 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서만 처벌을 받았던 건 맞죠.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이 처벌받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그때 식사를 전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했죠. 국정원장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죠. 김대중 정부에서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처벌하지 말자라고 검찰에다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검찰 독립은 거짓말이라고 난리가 날 거다. 이제 참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랑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좀 덮고 넘어가자고.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검찰의 분위기는 말을 안 들을 분위기였어요.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다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어요, 일주일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볼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 어떻게 됐냐고가 호남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에 뭐 어떤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화 끊고는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비서가 들어왔다가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울고. 우리가 일주일을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그 검찰의 수사를 하는 걸 못 막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거 가지고도 제가 신건 보좌관을 만났어요. 그 작년에인가 정동영 의원 만나러 갔다가 그 정동영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건 의원 보좌관이 저한테 이제 신건 의원 돌아가셨으니까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신들은 옛날 그 시각으로 이 참여정부를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한다.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의 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죠. 측근들을 심으면서. 근데 결국은 검찰 장악을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 임기 말에 그 홍삼 트리오 그 비리가 터져 나온 게 사실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 엄청난 비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찰들이 증거 다 가지고 있다가 임기 말에 다 그렇게 터트리면서 대통령을 그야말로 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을 이걸 보면서 검찰은 절대로 우리가 장악을 못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김대중 다 검찰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투명하게 얘네들에게 독립성을 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뭐 검찰에 호남 사람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해도 김대중 대통령 결국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 구속도 못 막은 거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지만 우리로서 그냥 법대로 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신건 보좌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섭섭한 건 우리를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을 이렇게 안 내려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다. 위로가 필요하다. 광주.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발 20세기 그 제왕적 대통령적 프레임으로 참여정부를 해석하고 요구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 법대로 다 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별로 건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요. 그때로서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이 떡값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쩌든 간에 그거는 아주 일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많은 그 문제가 됐던 게 노회찬 의원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검사들의 그 명단을 발표한 게 그렇죠. 문제였는데 실제로 그 녹취록에는 명단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돈이 액수가 500에서 2천만 원 사이래요. 그러면은 뇌물이 5천만 원 이하면은요. 공소시효가 5년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자금인데 정치 자금 어디로 갔겠어요? 97년 대선이면? 이회창 김대중 갔죠. 쪽으로 갔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특검을 했으면은 참여정부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그 내용에 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이회창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2002년에 돈 받은 걸로 이미 다 또 단죄를 받았고 삼성도 단죄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청이 그 정치자금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참여정부는 2003년에 이미 모든 수사를 통해서요 대선 자금을 다 깠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줬던 사람이 2002년에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다 받았고 제도를 다 만들었고 더 이상 정치자금 그 재벌가의 유착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의 개혁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국가의 권력에 의한 도청이라고 봤던 이유도 정치자금은 이미 한번 회오리를 다 2003년에 쓸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걸로 또 이해창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김대중 대통령만 다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민주당에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특검이 될 것처럼 야사당이 하다가 안 됐느냐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게 있지 않냐. 이거는 참여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상호 기자의 어떤 그 뜻도요. 결국 정권 교체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질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발언의 시작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도 있었을 것 같고 팩트가 틀린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저는 이 극단적으로 싸우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쪽 작업 세력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요 발언 뒤에 서혜성 씨가 이번에 투표할 때 후보를 찍을 때 이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보고 찍어라 이 말을 연달아서 해요. 그래서 오해받을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오해받을 만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토당토하게 오해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또 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가령 문재인 지금 이제 후보 분이 나야말로 재벌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해와 오패가 있고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고 재벌 개혁 그때도 재벌 개혁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린 바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는 정말 재벌 개혁을 하려고 한다. 삼성을 개혁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를 찍어주세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저는 지난 대선도 재벌 개혁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캠프에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왜요? 공정한 시장 경제 하면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재벌 개혁이란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재벌 개혁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는데 참여정부 때 있었던 많은 규제안들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세계화 때문에 정부가 힘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경제에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부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재벌 개혁은 할 만한 건 다 했는데 재벌 개혁을 못했다 참여정부가 라는 사람들에게 저는 뭘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타도어 말고 구호 말고 뭐 참여정부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좀 제대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2017년 대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2012년에 문재인이 안 될 거라고 유일하게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 너무 좌파로 갔어요. 구좌파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신자파 국민들은요. 경제에 가난한 좌우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실용적이면 돼.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걸 원하지. 무조건 재벌 개혁이 꼭 해답이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재벌 개혁이 왜 해답이냐면은 재벌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정권과 유착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여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나는 삼성의 문제가 참여정부에서 잉태된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정말 어이가 없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네. 이야기한 거는 이제 네. 뭐 돈을 돌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금고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그리고 이제 이용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돈을 그렇게 사진으로 공개한 바도 있고 어쨌든 또는 참여정부 때의 어떤 인적 구성 뭐 진대재, 홍석현, 이현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어떤 참여정부 내에서 삼성 출신의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았던 인적 구성의 문제라든지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발탁하게 된 건 그 진보 언론 시민단체에서 중앙을 좀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보수들은 진보를 지배할 때 디바이드 앤 룰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노와 호남을 분열시키는 것도 다 보수들의 책략에 지금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도 진보야말로 보수를 좀 갈라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게 그들은 그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련도 해체해야 되고 정말 조중동도 중앙일보 하나 떼어서 조동으로 묶어주고 더 나쁜 문화일보 갖다 조동문 이렇게 묶어주고 그렇게 디바이드앤 룰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중앙일보를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 또 중앙일보 회장이었던 그 홍석현 회장이 또 마침 주미대사에 관심도 있고 해서 임명을 한 건데 그러면 삼성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사람을 참여정부에 데려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가장 뛰어난 인재가 많이 아니, 있다는 뭐 그런 건 기업인데 아닌데 삼성의 사람이 몇 명인데 그 3명 임명했다고 이게 삼성 정부가 돼요?